두 가지가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첫 번째는 이 불황에서도 이익이 좀 나고 가격이 오르는 게 금융과 조선이더라. 또 하나가 뭐냐, 원래 잘했던 뭐 자동차도 있지만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탈중국화라는 키워드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한국이 어쨌든 영향을 그런 것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영향?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 산업팀에서 어떤 스탠스 취해야 될까요? 일단 빠이빠이 해야죠. 제가 아까 트럼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보고 돈 걸라 그러면 거의 트럼프 안 거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야 될 정도로 거의 지금 압도적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죠.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 간의 관계가. 후아웨이 때리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 트럼프부터 벌써 그때 시작했던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일단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대면 하거나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좀 쉬거나 그런 사이지. 이제는 둘이 옛날처럼 특히 덩쇼핑이 텍사스 방문해서 카우보이 모자 쓰던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난 거죠. 협력과 화해의 시대는 대충 끝났고, 지금은 아직도 계속 이제 새로운 냉전으로 가는 중인데, 중국에 우리가 새로운 걸 투자한다든가 중국에 뭘 해서 기대를 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유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 베트남, 베트남. 이런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수출도 지금 최근에 박살이 나고 있어서 참 이제 중국 경기를 타는 거죠, 거기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말고 다른 시장 개척이 우리의 꿈인데 중동 갔다가 옛날 이란에 그렇게 고생했고, 이란, 이라크 고생했고, 중국 진출했다가 이렇게 또 러시아, 중국 진출했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참 그 제도, 이 나라의 정부 지도자가 정말 정상인인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이거 나 국가적 위신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인가? 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게 슬픕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원래 패권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몇 년 뒤에 진짜 미국 따라잡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시던데, 경제 패권 전쟁에서는 지금은 당연히 미국이 앞서겠죠? 끝났죠,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 분위기. 우리 머니 트렌드도 되게 좋은 책인데,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이 칩워라는 책을 가끔 추천하는데, 그 책이 벽돌책이긴 한데, 재밌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 보면 그 모든 원천 기술이 메이드 인 USA예요. 그 ASML이 그거 잘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다 미국 기술이 가서 거기 필립스랑 합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회사지, 그게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기술이 전부 원천 기술이 미국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패권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성숙시키려고 그랬으면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의 발전, 우리 길을 가겠고 미국 너네랑 상관없이 우리 기술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기술의 축적을 무시하고 가는 거니까. 이번에 화웨이에서 새로운 폰 나온 거에 누구누구 폰에 랜드 플래시가 하이닉스다 어디다 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더 물건 줬다가 거기서 물건 나오는 거에 누구 거 물건 섞여 있으면 그냥 바로 지금 밴 당할 가능성이 높은 세상에 와버렸는데,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중국에게 장비든 물건이든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게. 승부가 이미 끝났죠. 뉴스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반도체 관련돼 있던 그 투자 관계자들 전부 지금 기울이,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원인데 거기 수사받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들 들어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 뒤로 거기 거론된 사람들, 인사들의 어떤 그 뉴스 보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참 우리나라도 재밌는 나라예요. 중국 얘기해서 일본도 좀 여쭤보려고.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제 겪을 거라는 한간의 이야기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뭐고, 결국 한국이 잘 성장하려면, 잃어버린 일본처럼 30년이 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미국한테 공격당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일본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 이거 없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에서 사실 D램, 낸드 플래시에서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령화는 진행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이 노령화가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노령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노령 인구의 고등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고등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은 노령자들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또는 건강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기대 수명이 길어요. 그런 노동력들도 잘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 무조건 잘라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까지는 아니어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시간을 한 10년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10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때 이민을 많이 받든 아니면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쳐나가면 일본 꼴은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머니트렌드 2024에서 좀 재밌었던 파트가 양극화 파트인데, 저성장 시기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누구나 양극화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막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랑 혹은 양극화가 둔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팩트인가요? 예. 박사님 생각인 건가요? 작년 통계예요. 어떤 통계죠?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0.1% 통계인 2만 가구를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정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조사 서베이가 있어요. 2만 가구. 예,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0.1% 샘플이니까 엄청난 거죠. 돈을 수백억 들여서 합니다.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의 불평등이 그렇게 심각해진 증후는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2014년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지된 거, 그리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근로를 확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이 70세 이상에 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잘 사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해방둥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난의 세대들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전쟁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학교 다니고 또 사회 나왔더니 60년대 베트남 전쟁 갔던 그 세대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노인 중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세대고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난 50년대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당히 부유하고 빈곤율도 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국민연금이 또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직장생활 하는 중에, 사회생활 하는 중에 국민연금도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는 맞아요. 자산의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집값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올랐잖아요. 작년 빠졌지만 올해 또 회복해버렸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산의 양극화는 맞다. 그건 동의. 그건 맞는데, 소득이 그렇게 정말 심각한 양극화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 정책들을 무시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를 감안하면 양극화가 굉장히 줄어요. 줄어들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더 늘어나고 느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착각인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인터넷 세상의 여론을 좌우하시는 계층은 두 계층인데, 하나는 젊은 분들이고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상위 계층들이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중상위 계층들의 여론을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대목이 뭐냐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뉴스가 되는 걸 보고서 되게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가 30만 호 정도예요. 30만 호인데 여기에 자가 소유율이 40%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10만 호 조금 넘는 게 실소유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들이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아, 여러 채. 예, 지방 부자들도. 그쵸?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모르셨죠? 이런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2, 13만 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2천만 호인데 서울의 강남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다? 0.5%인 거예요. 그 1% 커트라인이 30억인데 5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강남 집을 3개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 뉴스가 왜 그렇게 논란이 많고 시끄럽냐 하면, 고급 바로 밑에 있는 계층들이 그 뉴스에 엄청 반응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 엄청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20대이고, 또 하나는 자산 소득으로 보면 최상위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이 뉴스를 주도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와 세상이라고 거의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데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또 강남이다 보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저기랑 나랑은 이런 양극화. 근데 그걸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가 막 나오고. 왜 그걸 관심을 가지냐면 뭐 그쪽 종사자분들이 또 거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 뉴스가 과잉 공급되는 면도 있죠.
자, 그러면 경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 흐름 알려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일단 사람들 그리고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뭔지도 이제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식이 선행지수. 예, 그러니까 경기는 아직도 안 좋아졌는데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바닥 찍고 주가가 한 6월까지 꽉 올랐잖아요. 그렇죠. 2600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가 이제 수출이 바닥치는 징후가 보이는데 주가는 그 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선행지수인 거죠.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한자라서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딩 인디케이터. 리딩. 뭔가를 리딩하는. 안 좋은 뜻도 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저는 리딩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저의 이름을 딴 리딩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하나도 없고 제 채널 출연하신 분도 없으니까 제발 이제 거기 안 속으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 나쁜 놈들아, 제발 좀 그만 좀 사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 고발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변수들을 모으면 이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6, 7월에 바닥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걸 보면 내년 전망은 밝죠. 밝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동행지수는 GDP 또는 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당 분기의 이제 경제 성장, 해당 분기의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3분기가 아마 바닥이 아니었나 싶은, 그래서 7, 8, 9 중에 아마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경기 흐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산시장이 바로 연결돼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취업이나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엄청 중요하죠. 저만 해도 스타트업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올해 되게 힘들거든요. 장이 안 좋으니까, 불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만드신 여기 QR코드 프리즘 투자자문. 예, 브로셔 이쁘죠? 브로셔. 예, 저희 사무실 놀러 오시면 브로셔 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자, 아까 이제 주식 쪽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300대나 좀 근처가 오면 다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가서 좀 어떤 주식도 위주로 좀 잡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가 좀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불황에서도 이익이 좀 나고 늘어나는 증익이 보이는, 가격이 오르는 게 금융과 조선이더라. 이 두 업종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반전의 가능성들이 보이는 업종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했던 자동차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기 시작한 게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소폭이 확대되는 산업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2차 전지 바이오 헬스는 감소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중이라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7대 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좀 안 좋아서 요새 걱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중에서는요? 다우지수가 연초 레벨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금리 오를 때는 또 다우 기업들 중에서 배당 잘 주는, 제가 좋아하는 회사 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존슨 앤 존슨, 그런 P&G. 회사들. 예, 제가 봄에 와서 버크셔 회사의 사라 그랬던 거 혹시 안 아세요? 네, 좀 자랑해야지. 버크셔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이 회사의 사업도 나쁘지 않은데 와장창 빠지는 회사는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박사님과 오늘 모니터링 2024 박사님 신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남은 10월에서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만 한마디 주신다면. 예, 뭐 합시다. 내년 좋아 보여요. 올해보단 낫다. 경기가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암만 경기 나쁘다 그래도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플러스 나면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게 저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기대 수준이 낮춰질 때쯤이면 시장은 또 좋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4분기는 재미는 없지만 모아갈 만한 그런 저가 레벨에 도달한 것 같다. 시장이 돌아서려면 이제 금리가 확 빠져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보여서 언제라고 타이밍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가 기준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300대 그 공방했던 레벨까지 가면 저는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많이 크게 어두워질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전쟁만 안 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서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면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펀더멘탈상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금리의 상승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진정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춘 박사님이 2024년 머니 트렌드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트렌드 2024 이 책 보시면 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